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이제 우방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봅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SK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검토를 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3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다르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중국인 재정이 계속 적자를 이루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못 벗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 함께 짚어봅니다. 20대는 절대로 아르바이트를 쓰지 말아라. 오히려 스트레스와 시간에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자영업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25% 이상이 빈곤층인 나라, 그런데 국민의 1인당 750달러씩을 주게 될 앞으로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래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하무적이라던 일본의 자동차의 회사들도 이제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에 어쩔 수 없는 세계의 상황 짚어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첫눈이 2024년 처음으로 내렸는데 첫눈치고는 눈이 많이 왔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또 나무에 꽃눈, 눈꽃이 핀 그런 상황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추억에 젖기도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절의 영향에 따라서 후회보다는 추억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좀 있으시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 한국 쪽에서 봤을 때에도 이 고율 관세 정책입니다. 현재 우방도 없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시기가 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또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죠. 미국의 우선주의라는 정책으로서 보여지기도 하는 그 모습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패권 경쟁국인 중국, 당연히 이제 중국만 계속 거론을 해왔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또 다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타겟으로 삼고 또 신규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초에 취임을 하자마자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것이 이제 속도전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 등 3개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탑3 대미 수출국입니다. 중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 대표부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규모 1위는 중국이고요. 14.6%, 금액으로는 이제 대략 5,363억 달러라고 합니다. 멕시코가 4,548억 달러, 캐나다가 4,366억 달러로서 순위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그가 고관세 정책의 진심이다 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을 시키고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기간 동안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에서 10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는 자동차에는 100%에서 무려 2000%까지로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적국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거래를 하겠다라는 뜻,
이것이 이제 감추지 않고 노출이 되면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에 도입을 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방이라도 캐나다를 특별 대우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단 모두 관세 대상으로 분류한 뒤 각각 협상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경제인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독일, 그리고 그 후에는 베트남, 한국도 다음에 언급 대상이 될 거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앞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교 능력이 지금 가장 중요할 때이죠. 실리를 계속 챙기면서 또 이웃나라, 또 관계된 나라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성도 틀어지지 않는 그러한 조치와 행정, 그리고 외교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삼성과 SK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불안합니다. 받은 돈은 하나도 없는데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또 트럼프 당선인인데요. 반도체 법입니다. 이게 해당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투자를 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390억 달러와 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527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법, Chips Act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근거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6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서 인텔에 최대 78억 6,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내정이 된 비백 라마스와미가 이제 이 사람 이름도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할 텐데요.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인텔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규모이자 당초 지급하려던 액수보다는 오히려 또 6억 달러가 감액이 됐습니다. 인텔에 앞서서 대만의 TSMC도 지난 15일 66억 달러 보조금 지급이 확정이 됐고요. 미국의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에서는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로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혀 못 받은 거죠.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에게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고요. 당초에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이후에 협상 과정에서 450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총 투자액의 14.2%를 보조금으로 받게 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는 4억 5천만 달러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지급도 못 받고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손실이 클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발 빼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없죠. 트럼프 당선인님, 약속을 그 전에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했었으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아주 불안합니다. 13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간 일시 휴전안이 일시입니다. 26일 현지 시간 전격 타결이 됐습니다. 이로써 27일 오전 4시서부터 60일간 양측의 공습과 교전이 중단이 됩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게 기습을 당하고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포성이 먹게 되는 겁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안보 내각은
레바논에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연설을 통해서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을 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휴전 방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우리는 이들을 무조건 공격할 것이라며 헤즈볼라가 국경 부근의 테러 시설을 재건하거나 로켓을 쏘거나 땅굴을 파거나 미사일을 실은 트럭을 몰고 오면 우리는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전 이후에도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이해 속에 레바논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리더들 중에서 당당한 리더들이 있죠. 중국의 리더, 또 이스라엘의 현재 리더,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 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리더들을 보면 굉장히 당당하죠. 주위의 눈치도 안 보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휴전이 진행이 되기로 했다라는 소식 함께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전반적으로는 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의 재정은 계속해서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을 좀 하자고는 제의가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 이러한 시각입니다. 전체 외국인, 즉 제외 국민을 포함해서 제외 국민은 영주권자를 얘기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며 개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람들의 건강 재정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제외 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의 당국은 올해 4월 3일서부터 국내에서 입국을 하고 있는 외국인과 제외 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문턱을 높였죠. 저희가 수십 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병원으로 직행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으로 피부양자가 연간 10,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었던 이 건강보험에 관련 당국은 전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의 건강 재정은 2019년에 마이너스 987억 원, 2020년에는 마이너스 239억 원, 2021년에는 109억 원, 2022년에는 마이너스 229억 원, 작년에는 마이너스 640억 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편차가 좀 크죠. 팬데믹 상황에서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에는 640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건강보험의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그런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시간이 될 때 한번 이 내용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각종 친인척들의 혜택을 다 받고 그냥 돌아가거나 또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아파서 혜택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년 내내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막상 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다든가 약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 병원 신세를 많이 안 진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러 들어와서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전 세계 나라 사람들 중에서 중국 사람들한테만 적자를 보고 있고 그것이 수백억 원이다. 매년 누적이 된 걸로만 5년치를 따졌어도 수천억 원이죠.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은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 단기간에 일을 하는 직원을 쓸 때 20대는 절대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
주인 입장에서 스트레스의 시간이 손해라는 관점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여러 번 대었다는 자영업자의 고충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20대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실력, 능력도 없는데 권리만 찾을 줄 아는 세대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안 그런 애들도 많은 거 당연히 알지만 진짜 너무 심하다라며 책임감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고 본인 일만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절반밖에 못합니다. 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꿀 빨다가 집에 갈 수 있는지, 자, 꿀 빨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어인데 일을 안 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이 소리입니다. 집에 갈 수 있는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라며 일을 못하면 기본적인 예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웃느냐면 저도 이런 모습은 좀 많이 보기 때문이죠. 이어서 일을 하다가도 무슨 소리라도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집에다가 말해서 부모가 전화한다고 합니다. 학부모 상담인 줄 알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A씨는 왜 내가 내돈 줘가면서 왜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라며 땡땡 년생들, 즉 2000년생들이죠. 그러니까 24살, 3살, 특히 20대 초반은 절대 쓰지 마라. 손님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 정말 더 심하다. 참다 열받아서 써본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공감합니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어떤 누리꾼은 일은 못하면 돼. 노동청은 너무 잘한다. 권리는 있지만 의무도 없는 세대. 요즘 회사에서 경력자만 뽑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경력은 핑계고 젊은 애들 뽑기 싫어서 등의 반응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맞아. 나도 그랬어.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세상의 이 신세대들 중에서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책임감 있고 스마트한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책임감, 약속 시간, 그리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잘났다고 표현하는 방법. 그러한 세대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제 친구, 지인들도 한국에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주변에서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수리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리남. 국민의 25% 이상이 빈곤층인데 앞으로 국민 1인당 750달러씩을 준다고 합니다. 달러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 수리남이라는 정부, 영화도 나왔었죠.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유전 개발에 나선 남미의 이 수리남 정부가 석유, 가스 개발의 이익을 전 국민과 나누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촨드리 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은 수리남 국민의 1인당 750달러, 하나로는 약 105만 원의 석유 지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5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찬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은 이날 49주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로열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찬 산토키 대통령은 지분에 대한 연이율은 7%로 설정이 되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국민이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되는 거죠. 찬 산토키 대통령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리남 시민들은 지원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가와 젊은이들은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조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해당 지분은 수리남 해상의 58블럭에서 원유 수익이 발생을 하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었던 수리남은 이웃국가 가야나와 더불어 풍부한 해상 원유가 매장된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AFP 통신은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가 수리남 해안에서 105억 달러, 하나로는 14조 7천억 원 규모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내용에 따르면 원유의 생산은 2028년경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년.
최 이제 한 3년 정도가 되는 거지만 산토키 대통령은 앞서서 AFP의 인터뷰와의 내용에서 베네수엘라 대표적인 나라죠. 아주 힘들어하는 나라죠. 지금 앙골라, 알제리 등 자원의 부국들이 네덜란드 병의 사례를, 네덜란드 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더치 디지즈라고 하는데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라면서 지금 보도를 합니다. 한편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수리남의 인구는 60만 명으로 5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하고요. 한국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정민 배우하고 하정우 주연으로 한인의 약을 파는 관계들, 종교인이 섞여 있는 관계들, 종교인인 것처럼 하는 영화 같은 똑같은 이름의 제목이었죠. 수리남. 넷플릭스의 시리즈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들한테 모두 주는 돈이 이렇게 많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과의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에 가장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에 진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지난주에만 서울 면적의 약 40%를 점령을 하는 등 2020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 진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6일 현지 시간으로서 러시아 독립 탐사 전문 매체인 에이전트 스토브라는 곳에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영토의 크기에 대해서 새로운 주간 및 월간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러시아군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서 약 235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으며 이것은 2024년 주별 기록으로서 밝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235제곱킬로미터는 서울 면적의 대략 3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은 대략 605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에 통틀어서 서울 면적과 비슷한 6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쿠라호베로로 진군을 하고 있고요. 쿠라호베는 H-15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상 아주 중요한 지점이자 대형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은 최근에 2023년 전체보다 아주 훨씬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휴전안에 개입을 하기 전까지 빨리 땅을 더 탈환하기 위한 양측의 교전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러시아가 차지한 러시아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땅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휴전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자마자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24시간 만에 내가 전쟁을 끝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일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발표가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땅 따먹기를 하겠다. 뭐 이런 소리겠죠. 전 세계적으로 토요타, 혼다, 닛산 뭐 이렇게 말하는 일본의 자동차들은 천하무적이라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제품도 좋고 고장률도 적고 뭐 엔진의 힘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들어갈까 말까,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할까, 전기차 시장은 조금 뒤로 미루자, 뭐 도요타가 좀 그랬죠.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발빠르게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서 망하는 회사들이 있죠. 제일 앞서갔었던 게 이제 코닥 필름 같은 회사죠. 기존에 이제 클래식한 필름을 고집하다가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는 것에 빨리 적응을 못했던 거죠.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한때 천하무적이었던 일본차의 업체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를 했는데요. 한때 일본차의 렉서스는 혁신의 대명사일 정도로 일본차는 세계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일본차의 업계가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면서 지금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일본차 업체를 압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차의 업체들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에 밀려서 크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면서 일본차 업계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 거고요. 블룸버그가 확보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즉 5년이죠. 동남아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이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강하고 너무도 컸었던 2019년까지의 시장. 그런데 거의 모든 자동차가 일본 브랜드였었던 인도네시아마저도 일본 브랜드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일본차 점유율이 2019년도 50%에서 작년서부터 금년까지는 35%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큰 거죠. 15%면. 이것은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차가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걸까요? 아니죠. 그 자리를 분명히 누군가 메꾸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BYD, BYD죠.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상륙한 지 6개월도 못 돼서 이 BYD는 6위의 브랜드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일본의 고전은 전체 생산량에서도 드러나는데 일본은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2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로 줄었다는 겁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자, 이 공간을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메워나가고 있다.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일본의 토요다의 코롤라, 캠리, 아성을 무너뜨릴 회사가 없었죠. 미국에서도 코롤라, 캠리, 닛산의 알티마, 혼다 아코드 뭐 이런 차들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영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하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무색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오늘의 또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앞으로도 계속 뵙기를 응원해봅니다.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